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우리 산업과 기업. 최근에 산업 대전환의 방향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이 대전환의 방향에 맞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 경쟁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바로 이 업종의 고용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초광역 협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산업 대전환기에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은 무엇일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산업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제가 간략하게 산업의 대전환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산업 대전환의 방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산업의 대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산업의 헤게모니는 이미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이나 테슬라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력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조차도 자율주행 기능과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는 자동차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도 작년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이제는 기계공학 전공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산업의 일자리도 그런 방향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그리고 영상방송 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 서비스업의 일자리들이 다른 어떤 산업의 일자리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산업의 일자리는 평균 작년 5년간 연평균 0.55% 정도씩 성장을 했는데 이들 3대 업종은 연평균 3% 정도, 매년 6만 명 정도인데요. 5년간 31.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이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일자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 이동이 시작된 거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한 어떤 그 가속력이 붙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산업의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인데요. 만약에 적절히 배분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도 그 쏠림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 산업의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식 서비스업에서는 수도권의 입지 비중이 70%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식 서비스업에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람, 기업, 지식, 정보가 모이는 곳에서 상호작용과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또 지식의 확산, 심화를 가져와서 생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지식 서비스업의 선순환 체계가 이제는 지식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전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전 산업의 성장에도 이런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현재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어떤지 또 지역 일자리 동향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대체적으로 2015년경을 변곡점으로 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2015년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상위권으로 급부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나 조선과 같은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10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들이 2015년경에는 일정 정도 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침체나 하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반대로 수도권은 쏠림 현상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 일자리에서는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나 울산, 대전과 같은 곳에서는 지난 5년간 일자리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게 되면 광역시들이 일자리 성장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도권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의 광역시에서는 이런 광역시들의 대도시권 경쟁력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우리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해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초광역권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초광역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초광역권은 그야말로 행정구역, 특히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공간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지역국가로 부르기도 하고요. 메가시티라고도 하고 메갈로폴리스, 메가시티 리전,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5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고 지식의 확산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광역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인구 규모만 보지 말고 재화와 사람, 지식과 정보가 흐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공간 범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 규모가 좀 작더라도 산업 간 연계나 통근 및 생활권, 그다음에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들을 초광역권으로 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공간 범위로 보면 중심 도시로부터 반경 70에서 한 80km 정도 차로 이동을 하면 1시간 반 거리 내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범위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초광역권의 공간 범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물류, 그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고려해서 일종의 그 공간적인 묶음 단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산업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초광역권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미국 속담에 날아다니는 새와 경제는 행정구역을 모른다라는 아하.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산업의 가치 사슬에 입각한 거래관계나 그다음에 지식의 확산이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맞춰서 따로따로 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 경제권역 내에서 자원이나 인력이나 지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의 우리 17개 광역시도 또는 252개 시군구는 그러한 어떤 흐름의 공간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범위로서는 너무 작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산업의 전환이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게 되면 도시 지역에 있는 지식 서비스 기능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제조 기능이 서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이 안 되게 되고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이렇게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다 보면 소규모 분산돼서 또는 중복 투자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범위에서 좀 더 그 경제의 규모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그 행정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라면 이 초광역권은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어떤 새로운 구역이다,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작년 10월이었죠.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이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이 초광역권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년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은 사실 2018년부터 부울경, 대경, 그다음에 광주 전남에서 메가시티의 어떤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발표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가시티와 초광역 협력은 좀 결이 다른 접근입니다. 메가시티는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광역 협력은 굉장히 이 지역 간의 협력들을 다 포괄하는 그 굉장히 큰 개념, 굉장히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간의 융합이나 연계, 그다음에 지식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광역 협력은 이런 다른 행정구역들끼리 어떤 연합, 연계나 협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유역이라든지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협력이라든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협력 또는 해안권에 있는 도시들 간의 협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나 중점이 좀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경제 시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다양한 지역 간의 협력이 아니라 대도시권 중심의 산업과 일자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특히 지금처럼 그런 어떤 대도시권의 산업 경쟁력이 수도권에서만 작동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거의 작동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이 그런 어떤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 초광역권 전략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심일 것 같습니다. 즉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정부와 기업 간에도 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 혁신,
성공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어떤 지역 정책이나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출된 지사나 지사가 있는 그런 어떤 권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초강력 협력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 지역의 공간들은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조적인 정책 수단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정책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사업과 지원 역량들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초강력권이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그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좀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는데, 대도시가 성장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터운 인력 시장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확산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걸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지역,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역량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정책들을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중추 도시권 중심으로 특화형의 어떤 산업 육성 전략이 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추 도시권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체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초강력권 단위로 지역의 혁신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광역권 산업혁신 전략, 지금까지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